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되 아무런 쓰임이 없는 날들이라고. 그 말이 처음 귀에 닿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미리 짐작하지 못한다. 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쓸모란 공기처럼 늘 곁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본 적이 있는가? 눈을 떴는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아침. 어제까지 매일 울리던 알람을 더 이상 맞추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군가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꿈꿔온 여유가 드디어 찾아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아침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자유가 아니라 텅 빈 허공 위에 서 있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대들만의 감각이 아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아도 나를 찾는 연락은 한 통도 없고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서도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어느새 계절이 두어 번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하나의 통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다.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는 것. 오래 일한 사람에게는 편안한 노후가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것.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것. 그 말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간극이 하나 있다.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쉼이란 다시 움직이기 위해 잠시 고요해지는 시간이다. 거기에는 내일이 있고 다음이 있고 아직 남은 무엇이 있다. 그러나 멈춤은 다르다. 멈춤이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 안에는 내일이 없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겉보기보다 훨씬 멀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길을 잃는다. 은퇴 이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체력이 빠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이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까닭, 그것이 송두리째 사라졌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다. 정약용은 그 거리를 온몸으로 걸어본 사람이었다. 한때 조정의 핵심에 서서 왕과 함께 나라의 앞날을 논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죄인이 되어 먼 남쪽 땅으로 끌려갔다. 좁은 방 하나에 몸을 누였을 때 그가 잃은 것은 관직 하나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설명하던 모든 이름이 동시에 벗겨졌다. 학자라는 이름, 관료라는 이름, 누군가의 동료이자 벗이라는 이름, 심지어 아버지로서 자식들 곁에 머물 수 있는 자격마저 빼앗겼다. 남은 것은 낯선 마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더 이상 스스로에게조차 대답할 수 없다는 막막함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다.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은 바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그 지점에서 정약용은 다시 무언가를 쌓기 시작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으며 그것을 알아봐줄 사람도 당장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힘이 텅 빈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는 이 이야기가 천천히 풀어갈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먼저 짚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쓸모라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의심해 보지 못한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어느 순간 하나의 공식이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쓸모가 있으면 존재할 가치가 있고 쓸모가 사라지면 존재할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공식.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감옥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그러나 쓸모 없어진다는 느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잣대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안쪽까지 파고들어 스스로를 심판하게 만드는 일이다.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처음 마주한 것도 바로 그 심판이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과연 나마저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진 곳에서 스스로의 쓰임을 다시 빚어낼 것인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관한 것이다. 그대들이 혹시 지금 자신의 쓸모를 의심하고 있는 한가운데 서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그대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기를 바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얻는다. 그리고 자라면서 또 다른 이름들을 하나씩 더 심는다. 학생이라는 이름, 직원이라는 이름, 과장이라는 이름, 부장이라는 이름.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그 이름들이 쌓여갈수록 사람은 자신이 단단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세상 속에서 자기 자리가 분명해지고 존재의 윤곽이 뚜렷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들 중 정말로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은 몇이나 되는가? 대부분은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다. 회사가 주고 조직이 주고 관계가 준 것이다. 그리고 바깥에서 온 것은 바깥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거두어진다. 은퇴한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으면 뜻밖의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다. 돈이 아니라고 한다. 건강도 아니라고 한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한다. 어제까지 팀장이었고 본부장이었고 대표였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다. 명함을 건넬 일도 없고 회의에 참석할 일도 없고 누군가에게 결제를 받거나 내릴 일도 없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자신이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깨닫는다. 자신이 그동안 쓸모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리였다는 것을. 쓸모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쓸모를 증명해 주던 무대가 사라진 것이라는 사실을.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것도 이 문제였다. 그는 조정에서 왕의 신임을 받던 관료였다. 학문의 깊이로 존경을 받았고 정책의 실행력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에게 쓸모란 곧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무대와 동의어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무대가 통째로 사라졌다.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다. 글을 써도 읽어줄 사람이 없었고 생각을 정리해도 나눌 상대가 없었다. 그것은 능력의 상실이 아니었다. 능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나 그것을 쓸 곳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쓸 곳이 없는 능력이란 있으되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정말 그런가? 무대가 없으면 쓸모도 없는 것인가? 관객이 없으면 노래도 무의미한 것인가? 정양용은 유배 초기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흔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다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마을의 아이들이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정에서 하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일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 알아듣겠다는 빛이 떠오르는 순간 정양용은 무언가가 자기 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움직임은 벼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인정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행위 그 자체에서 존재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사람은 일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이 주던 이름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뒤집기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의 소멸이 아니다.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던 환경의 소멸이다. 그리고 그 환경이 곧 자신의 전부라고 착각해 온 시간이 길수록 환경이 사라졌을 때의 공허는 더 깊어진다. 직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상실감이 크고 바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느려진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쓸모란 무엇인가? 세상이 정해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쓸모인가? 아니면 자리가 없어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쓸모인가? 정양용의 유배 생활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시작함으로써 쓸모의 정의를 다시 썼다. 쓸모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길어올리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알아봐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 깨달음은 유배지의 어둡고 좁은 방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빛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닿아있다. 유배 첫 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정양용은 강진의 작은 주막 한편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방 한 칸이 그의 세상 전부였다.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낯선 마을의 지붕들과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뿐이었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한양에서는 그의 이름 속 자가 무게를 가졌다.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가 붓을 들면 문장이 조정을 움직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는 아무도 아니었다. 죄를 짓고 쫓겨온 사람, 그것이 이 마을 사람들이 아는 전부였다. 처음 몇 달 동안 정양용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글을 쓰려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써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조정에서는 늘 목적이 분명했다. 왕에게 올리는 상소, 백성을 위한 제도 개선안, 학문적 논쟁에 대한 답변. 모든 글에는 읽을 사람이 있었고 그 글이 가닿을 자리가 있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는 어디에도 그런 자리가 없었다. 글을 쓴다 한들 누가 읽겠는가? 생각을 다듬는다 한들 누가 물어보겠는가? 그 쓸모없음의 무게가 몸 위에 돌처럼 얹혀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사람이 쓸모를 잃으면 몸까지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정양용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주막 앞마당에서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흙바닥에 무언가를 긁적이고 있었다. 막대기로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긋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정양용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는 어디선가 본 글자를 따라 쓰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획순이 엉망이었고 글자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정양용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아 막대기를 빌려 흙 위에 글자를 하나 또박또박 써주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함께 들어 있었다. 정양용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꺼졌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작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찾아왔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양용은 그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종이가 없으니 흙바닥에 썼고 먹이 없으니 숯을 빌려 썼다. 그것은 한양에서 하던 일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작은 일이었다. 조정의 정책을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의 꼴을 가르치고 있었다. 누가 보면 초라하다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정양용의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완성했을 때 그 얼굴에 번지는 환한 표정을 보며 정양용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다. 여기서 하나의 장면을 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마을의 한 늙은 농부가 정양용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 농부는 말했다. 선비님은 죄를 지은 분이라 들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분이시오. 그 한마디는 칭찬이라기보다 관찰에 가까웠다. 그러나 정양용에게는 그 짧은 문장이 깊이 와닿았다. 죄인이라는 이름 너머로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다른 눈으로 바라봐준 것이었다. 벼슬이 만들어준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만들어낸 이름이었다. 정양용은 그 순간을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한양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수백이었으나 나를 진정으로 본 사람은 드물었다고. 이 마을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사람은 있었다고. 그것이 벼슬을 잃고 나서야 발견한 것이었다. 사람의 쓸모는 자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 피워 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둡고 좁은 유배지의 방에서 흙바닥 위에 서투른 글자 사이에서 정양용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었다. 정양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은 단지 개인적인 깨달음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다. 쓸모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이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두고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있다. 한 남자가 있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았다. 손에서 대패밤 냄새가 떠나지 않았고 손가락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마을에서 집을 짓거나 가구를 고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늘 그를 찾았다. 그가 손을 대면 삐걱거리던 문이 조용해졌고 기울어진 선반이 다시 반듯해졌다. 그것이 그의 쓸모였고 그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손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아졌다. 무거운 나무를 들어올리기 어려워졌고 섬세한 작업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일감이 점점 줄었다. 사람들이 젊은 목수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작업장 한쪽에 앉아 연장을 닦으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쓸모가 끝났다고 느꼈다. 자기 손이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다. 학교에서 나무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다며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남자는 손자와 함께 작업장에 앉았다. 톱의 각도를 잡아주었고 못을 박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나무결을 따라 대패질하는 법을 천천히 보여주었다. 손자는 서투르게 따라했고 못은 비뚤어졌고 상자의 모서리는 울퉁불퉁했다. 그러나 완성되었을 때 손자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며 남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되찾았다. 자신의 손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가진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었다. 쓸모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만드는 손에서 가르치는 손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한 여자가 있었다. 3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출석을 부르고 칠판 앞에 서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다.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시험지를 채점하고 방과 후에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그녀의 삶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은퇴하던 날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건넸다. 꽃다발을 받고 감사 편지를 읽고 교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내일부터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질문이 갑자기 발밑에서 올라왔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밀린 집안일도 하고 오래 미뤄둔 책도 읽었다. 그러나 열흘쯤 지나자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없는 아침은 너무 고요했고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하루는 끝없이 길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 하나가 수학 문제를 풀다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다. 어디가 어려운지 물었고 아이와 함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아이의 표정이 풀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교실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직함이 없어도 자신은 여전히 선생이라는 것을. 그 뒤로 그녀는 일주일에 2번 동네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기 시작했다. 교실은 도서관 구석이었고 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30년 전 교단에 처음 섰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쓸모는 교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교실이 되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꺼내보자. 한 아버지가 있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는 늘 바빴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쓸모라고 믿었다.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다. 집에 남은 것은 아내와 자신뿐이었다. 어느 명절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아들이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쓸모있는 아버지였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아이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손녀가 태어난 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였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손녀는 자라면서 그 산책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서 좋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쓸모가 아니었다.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도 쓸모였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쓸모였다. 사람의 쓸모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이다.
만드는 손이 가르치는 손이 되고, 교실의 선생이 동네의 선생이 되고, 돈을 벌던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는 할아버지가 된다. 쓸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쓸모가 다음 계절로 넘어간 것이다. 쓸모를 잃는다는 감각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관계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읽어낼 때, 그 고통은 혼자만의 외로움보다 훨씬 날카롭다. 가정 안에서 먼저 살펴보자. 한 남자가 은퇴 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내는 처음에 반가워했다. 수십 년 동안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던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곁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자는 집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다. 아내가 오랫동안 꾸려온 살림의 흐름에 어설프게 끼어들었고, 도우려는 마음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쌓였다. 아내가 한마디 했다. 그냥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에 큰 악의는 없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집에서조차 쓸모없다는 확인처럼 들렸다. 밖에서도 자리가 없고 안에서도 자리가 없다면 나는 대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어깨가 조금 더 처지는 것을 아내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부부 사이의 균형이란 섬세한 것이다. 한쪽이 바깥에서 일하고 한쪽이 안에서 살림하던 구조가 수십 년간 유지되다가 갑자기 둘 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그 구조가 흔들린다. 중요한 것은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작은 일 하나를 부탁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큰 존중이 된다. 이 그릇 좀 높은 선반에 올려주세요. 산책 나가는데 같이 갈래요. 대단한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다. 상대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사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가정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회 속에서 노인이 겪는 자리의 상실은 더욱 구조적이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사회적 관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줄어든다. 동료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고 그 바쁨 속에 자신이 끼어들 여지는 점점 좁아진다. 모임에 나가도 대화의 흐름에 합류하기가 어렵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자신이 아는 것은 이미 낡은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움츠러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설 수 있는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후자이다. 그는 강진에서 제자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쳤다. 처음에 제자라 할 만한 이는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적은 수에 좌절하지 않았다. 한 명이든 10명이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전하는 행위에는 규모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가르친 것은 단지 학문만이 아니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예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 그것들이 제자들의 삶에 스며들었고 제자들은 훗날 각자의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세운 것은 학교가 아니었다. 관계였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쓸모를 다시 발견했을 때 유배지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이 되었다. 관계 속에서 쓸모를 잃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쓸모를 다시 찾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것은 거창한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경험에서 우러난 한마디를 조용히 건네는 것, 함께 걷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런 작은 연결들이 쌓여서 자리가 되고 그 자리 위에 존엄이 다시 세워진다. 큰 무대가 없어도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다시 설 수 있다. 정약용이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쓸모를 되찾는 장면들을 다루었다. 손자에게 연장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일, 동네 아이의 공부를 봐주는 일, 아내의 작은 부탁에 응하는 일.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존재감을 회복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곳이 있다. 타인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더 어렵고 더 조용하고 더 깊은 문제이다. 자기 자신에게 쓸모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의미를 준다는 뜻이다.
남이 보는 앞에서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고 채워 넣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어렵냐 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쓸모의 증거를 바깥에서 찾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칭찬을 받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느끼고 성과가 나오면 내가 쓸모 있구나 확인한다. 그 외부의 거울이 사라졌을 때 자기 안의 거울로 스스로를 비춰보는 일은 생각보다 막막하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보람을 주었지만 그것만으로 긴 유배의 밤들을 온전히 버틸 수는 없었다. 제자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은 방에서 등잔 하나를 켜놓고 마주하는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정약용은 글을 썼다. 목민심서의 초고가 그 시간에 태어났고 경세유표의 구상이 그 어둠 속에서 자라났다. 중요한 것은 그 글들을 쓸 때 정약용에게는 당장 그것을 읽어줄 독자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정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고 이 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 밤 붓을 들었다. 왜 그랬을까? 아무도 읽지 않을지 모르는 글을 왜 쓰고 또 썼을까? 정약용은 후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뜻의 말을 남겼다. 이 글을 쓰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 고백 속에 답이 있다. 글을 쓰는 행위가 세상에 대한 쓸모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쓸모였던 것이다. 붓을 드는 손이 자기 존재를 붙잡고 있었고 한 줄 한 줄 채워지는 문장이 텅 빈 날들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완성이 아니라 지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학자나 예술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는 일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는 일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눈을 감는 일도 모두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쓸모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돌보고 있고 나는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외부의 기준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자기 안의 기준 하나를 조용히 세우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수양의 본질이었고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비밀이기도 하다. 쓸모의 근원은 밖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쓸모를 가진 사람만이 진심으로 타인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안이 텅 빈 채로 밖을 향해 손을 뻗으면 그 손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안이 고요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의 손길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따뜻하다. 정약용이 유배 후반기에 쓴 글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그 글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깊은 쓸모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요한 쓸모가 결국 가장 멀리 간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쓸모를 다시 정의하고 다시 찾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따라왔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쓸모가 모습을 바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고 타인에게 건네는 쓸모와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쓸모가 서로 뿌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다. 쓸모라는 말 자체를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쓸모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무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가르치는 것, 만드는 것, 돕는 것, 나누는 것 모두 동사이다. 행위가 있고 대상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은 때로 행위가 아니다. 존재 자체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지는 일. 그것을 뭐라 불러야 할까? 쓸모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사랑이라는 말로는 너무 크고 가장 가까운 말을 찾자면 그것은 아마 현존일 것이다.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있다. 현대 사회는 이 단어를 높이 올려놓았다. 생산적인 하루, 생산적인 사람, 생산적인 노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다. 그 잣대 아래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위축된다. 젊은 세대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든다. 생산성의 잣대로 보면 노년은 하강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 잣대가 유일한 잣대인가? 생산성 너머의 존재감이라는 잣대가 있다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 손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는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가끔 과일을 깎아주는 정도라고 했다. 대화도 많지 않았다.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서 큰 소리로 말해야 했고 요즘 이야기에는 잘 따라오지 못했다. 그런데도 손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집에 갔다.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 손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세상이 시끄러울 때 할머니 곁에 가면 조용해진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거기에 있다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손녀에게 쉼터였다. 그것을 생산성이라는 잣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가치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정약용의 말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정약용은 더 이상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큰 저술 활동도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다. 몸이 늙었고 기력이 줄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정약용의 존재는 여전히 하나의 버팀목이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젊은이들이 앞길이 막막하다고 느낄 때면 그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 문을 두드렸다. 정약용이 그들에게 해준 것은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차를 한 잔 건네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해주었다.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 앞에 앉았다 일어서는 사람들의 어깨는 올 때보다 조금 펴져 있었다. 해내는 삶이 있고 머무는 삶이 있다. 증명하는 존재가 있고 현존하는 존재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해내는 것과 증명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서서히 다른 종류의 힘을 갖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힘. 말하지 않아도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는 힘. 그 힘은 젊은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세월을 지나 온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것이다. 쓸모의 마지막 형태는 어쩌면 존재 그 자체일지 모른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선물이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의 시간은 조용했다. 한양의 정치는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세상은 변함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지 않았다. 고향 마현의 집에서 늙어가는 몸과 함께 남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 시간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간간히 찾아오는 옛 제자들과 차를 마시고 해가 기울면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파란만장했던 삶의 끝자락치고는 너무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배운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많은 사람의 가슴에 닿았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 자리를 잃은 사람, 은퇴 후 이름을 잃은 사람, 가정 안에서 역할이 바뀌어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두려움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었다. 늙는 것 자체가 아니라 쓸모가 사라지면서 존재의 무게까지 함께 사라지는 듯한 그 느낌. 정약용도 그 느낌을 알았다. 유배지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던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그도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쓸모의 정의를 다시 썼다. 세상이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가 진짜 쓸모라는 것을 발견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제자들과 학문을 나누며 아무도 읽지 않을지 모르는 글을 밤마다 쓰며 그는 쓸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바꾸는 것임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만드는 손이 가르치는 손이 되고 이끄는 역할이 곁에서 지켜보는 역할이 되고 성과를 내던 시간이 존재로 머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쓸모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정약용의 삶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는 관직에 있던 때였을 것이다. 왕의 곁에서 나라를 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았던 그 시절. 그러나 후대가 기억하는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다.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붓을 들던 그 고요한 밤들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오직 자기 안의 불씨 하나를 지키며 써내려간 글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그 저술들이 세상에 나온 것은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다. 그는 자신의 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글들은 살아남았다. 쓸모가 없다고 여겨진 시간에 태어난 것들이 결국 가장 오래 남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것은 지위도 재산도 명성도 아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온기이다. 손녀의 손을 잡고 걷던 할아버지의 체온, 도서관 구석에서 아이의 문제를 함께 풀어주던 선생의 눈빛, 작업장에서 손자에게 연장 다루는 법을 알려주던 목수의 거친 손. 그것들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남아 어느 추운 날 문득 따뜻한 기억으로 되살아난다. 그것이 쓸모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있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떤 온기를 전했느냐.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정약용은 말했다. 살아있으되 쓰임이 없는 날들이 가장 두렵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온 그대들이라면 이제 그 말을 조금 다른 귀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쓰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쓰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습을 바꿀 뿐이다. 자리에서 관계로, 행위에서 존재로, 성과에서 온기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늙어가는 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은 자신의 쓸모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바깥의 자리에서 찾고 있는가? 안의 의미에서 찾고 있는가? 해내는 것에서 찾고 있는가? 있는 것에서 찾고 있는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만 말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에 있다고.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고.